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눈썹 문신과 네일샵을 함께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22살에 초등학교 때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던 승희를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곳에 다니게 되고 승희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바람에 서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었죠. 승희에게는 오빠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큰오빠가 저희 예비 신랑이었어요. 저와는 나이차가 꽤 있는 편이었는데요. 승희네 집에서는 제가 승희의 큰오빠와 사귀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승희의 큰오빠가 공부를 참 잘했었는데요. 의대 지망을 했었는데 낙방을 하고 인서울 명문대 공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었어요. 승희랑 친한 사이라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에도 제가 얼마나 공부가 하기 싫어서 엉뚱한데 정신을 팔고 다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는 아니어도 일반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 운도 좋게 입학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어차피 난 밑에서 일하는 성격이 아닌지라 처음부터 취업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대학 졸업장만 따자는 식으로 학점도 겨우 따는 정도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포부도 없었고 큰 그림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그날 재밌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네,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네, 별의별 친구들이 많던데 저는 그런 애들이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게 뻔한데 말입니다. 제 주변에 참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많았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친구들도 많던데 저는 그런 과가 아니었으니 승희네 집에서 저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저는 그저 처음부터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과정이 싫었을 뿐입니다. 그냥 유일하게 책을 좋아했고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떠드는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제겐 엄마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엄마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간다는 말도 없이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돌연사 비슷하게 가신 셈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도 없고 언니나 오빠도 없이 늘 혼자였어요. 엄마한테는 이모나 오빠도 없었기 때문에 왕래할 사촌 형제도 없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늘 바빴습니다. 저는 그냥저냥 혼자 컸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것을 남에게 숨기고 살았습니다. 왠지 그러고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도 엄마가 없어서 슬픈 것보다도 더 이상 제 응석바지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에 서럽더라고요. 그때부터 애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늘 혼자서 밥도 차려 먹어야 했고 엄마처럼 집안일도 알아서 찾아서 해야 했고 심지어 슈퍼에 가서 필요한 것들이나 계란 같은 것도 사다 놓아야 했습니다. 아빠는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늘 바쁘셨기 때문에 집안 청소나 정리도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엄마가 없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늘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했고 늘 단정한 차림으로 다니려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아빠는 제가 제 일은 알아서 다 잘하니까 늘 대견스러워 하셨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셨지만 엄마가 만지던 물건들은 그대로 집안에 있었어요. 엄마 옷이나 쓰시던 화장품과 사진들 그리고 신발도 그대로 두었어요. 아빠가 엄마 물건을 따로 갖다가 버리지 않는 것을 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보이지는 않지만 늘 옆에 있는 것만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외에는 아무도 제 친구들은 제가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제가 또래 친구들이 철이 없어 보이기까지 했으니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는 잠시뿐이고 친구들 속에서 이상한 외로움을 더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엄마란 존재의 그늘 속에서 참 행복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비친 것은 승희뿐이었습니다. 승희는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는 않았어도 승희하고는 곧잘 만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늘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 있었던 내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이 승희의 큰오빠였어요.
승희와 영화관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승희 큰오빠가 저녁을 사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승희는 좋겠다. 그 말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승희에게 여러 번 했었던 모양이었어요. 승희가 그 말을 승희 큰오빠에게 했었는지 승희가 제게 그랬습니다. 너 내가 부럽다고 했지? 내가? 아, 오빠들이 있어서 부럽다고? 그랬지. 부럽지.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래? 그래서 내가 큰오빠한테 네가 했던 말을 해줬더니 그러더라. 오빠가 여동생 하나 더 둔 셈 칠 테니까 자기를 오빠로 모시래. 어떻게 생각해? 진짜? 응, 우리 오빠 헛소리 안 해. 너도 우리 오빠를 친오빠처럼 받들어 모시면 혹시 아냐? 너 쫓아다니는 못난 애들이 있으면 우리 오빠가 다 쫓아낼 테니까. 어때? 나야 황송하지 라고 하며 그저 웃고 말았을 뿐이었는데 진짜로 친오빠처럼 안부를 물어오고 한 번씩 승희와 함께 밥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저야 승희 오빠라서 친오빠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챙겨준 그 따스함이 무척 좋더라고요. 제가 아마도 정에 많이 굶주려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펀지가 물에 스며들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승희 큰오빠에게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승희 큰오빠와 단둘이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승희에게조차 다 말하지 못했던 송태 얘기까지 승희 큰오빠에게 말하는 사이가 될 정도로 친밀해졌습니다. 아빠가 만나는 아줌마들 얘기나 엄마가 일찍 하늘나라로 가셔서 한 번씩 생각이 나면 혼자서 엄마가 계시는 시립묘지에 찾아간다는 말까지 다 했습니다. 승희 큰오빠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승희도 미리 알고 있었고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승희 엄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를 불러다 놓고 그러셨어요. 소연아, 네가 우리 승희 친구라면 참 좋겠다. 난 네가 그냥 승희 친구로만 있어주면 좋겠어. 우리 승수가 너보다 8살이나 많은데 뭐가 좋냐? 소심한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장장 1시간에 걸쳐서 승희 엄마가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왜 승희 큰오빠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딱 하나, 그것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넌 나이도 아직 어리고 무엇보다도 친정이 탄탄한 집이 나는 좋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다만 너는 엄마도 안 계시잖니. 네가 승희한테 들어서 잘 알겠지만 우리 승수는 우리 집의 기둥뿌리다. 지금 의대에 가야 될 애인데 포기하고 일반 대학에 갔어. 그것도 안타까운데 친정에 도움도 못 받는 집으로 장가를 보내고 싶지는 않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엔 어미 없이 자란 딸에게는 아들을 내어줄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나는 이렇게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승희와 승희 큰오빠 때문에 참 행복했었구나 싶었어요. 승희 엄마가 그토록 내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며 저와 승희 큰오빠와의 결혼을 반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쩔 도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승수 오빠랑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승수 오빠는 절대로 수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결혼 문제를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 알았지? 결혼은 우리 둘이 사는 것이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 물론 모두의 축복 속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직 우리 결혼은 급한 게 아니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이후로 저는 승수 오빠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단짝 친구의 승희 엄마가 내가 며느리로서 싫다는데 제가 억지로 빈대처럼 달랍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승희 말로는 승수 오빠와 승희 엄마가 한바탕 크게 싸우고 서로 말도 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승희를 만나는 것도 어색해서 꺼려해지긴 했는데 오랜만에 승희가 만나자고 해서 바람도 쏠 겸 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연아, 승수 오빠랑 안 만나더라도 나랑 그 만나자. 나도 멀리 할 거야? 그러지 마. 오히려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너는 너고 승수 오빠는 승수 오빠니까. 그때 마침
승희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것 같더니 받아서 얼른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금 친구 만나고 있어. 어? 아니, 끊어요. 집에 가서 얘기해. 응, 알았어. 승희 엄마인 것 같아서 있어서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려서 쓰잘데기 없는 말만 짓거리다가 제가 바쁜 일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그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카페 있는 화장실에다 손을 씻으면서 금으로 된 실반지를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삐 그 카페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두 칸짜리 화장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수도꼭지 옆에 제 반지가 그대로 놓여 있어서 집어들고 가면 그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승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고 싶어졌습니다. 엄마, 어지간히 좀 해. 서연이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착한 건 엄마도 알잖아.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해? 뭐? 인상이 침울해서 박복하게 생겼다고? 그건 엄마 생각이지. 뭐? 서연이 엄마가 일찍 죽은 것이 서연이 잘못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팔자 타령이네. 승수 오빠랑 만난 것 같지 않던데. 걱정 마. 저는 거기까지 엿듣고 바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친구 하나를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승희가 모처럼 집에만 처박혀 있는 나를 위해서 불러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이젠 승희도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여자원이 승희가 먼저 연락을 해와도 핑계대고 만나지 않았고 길게 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중 추돌사고였다고 했어요.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보호자가 저뿐이라서 여기저기서 저를 찾는 틈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빠는 중상인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서 수술을 두세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언제 어느 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급하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 수습을 위해서 경찰들도 왔다가 가고 재혼이 가출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승희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승희야, 승수 오빠는 안 만나니까 그만 감시해.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내일 하시고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사람들은 많고 너까지 힘들게 그러지 마라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말에 놀란 승희가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제 옆에 있어주기를 바랬으니까요. 아빠도 아빠였지만 아빠가 운영하시던 회사도 문제였어요. 아빠 회사는 외국에서 중고기계를 들여와서 국내 기업에 팔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쓰던 중고기계를 동남아 쪽에 파는 일을 주로 하는 일이라서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천만다행히도 아빠가 실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당장에 제가 실무를 몰라도 상관은 없었어요. 만일을 대비해서 담당 변호사와 공장장님이 저를 돕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승희가 처음으로 제 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아빠의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작은 빌딩까지 자산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요. 돈으로 따지자면 승인의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 거는 맞았습니다. 제가 아빠 회사의 법률 전문인 변호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을 보고서 놀라 자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빠 공장에 웬 한 무리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갔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들먹이고 아빠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랬다네요. 여기가 김헌중 씨가 회장님이 맞아요. 딸이 딱 한 명만 있다고 하던데 김서현이라고. 여기 있는 이 사진과 똑같이 생겼어요. 연휴 3일을 또 다른 무리가 찾아와서 호구조사를 하고 갔다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통사고 이해 관계자인가 싶기도 해서 CCTV 녹화 장면을 캡처를 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저장을 해놓으라고 말해두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녹화 장면을 봤는데 깜놀했습니다. 승희의 부모님과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 무리들이었습니다. 승희가 그새 여시처럼 자기 집에 가서 별소리를 타 있는가 보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날 아빠가 결국에 눈 한 번 못 뜨고 그냥 가시게 되어서 그 일은 잠시 묻히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장례 준비로 슬플 새도 없는 저에게
승희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승희 어머니가 먼저 제 두 손을 잡아주시며 눈물 콧물을 다 찍으면서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내가 네 엄마라고 여기고 뭐든지 부탁만 해라. 내가 밤새 승희랑 같이 있어주마. 승희 아빠도 왔으니까 장례 준비도 함께 하자꾸나. 참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싶어야 맞는 거죠. 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협소해서 싫어서 미리 예약을 해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데 승희 부모님과 승희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승희 엄마가 제 옆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응, 승수냐? 너 얘기 들었지? 너도 얼른 이리로 와라. 우리 서연이가 남이냐? 이럴 때 옆에 있어줘야지. 승수 너만 오지 말고 친구들도 부르고 또 승민이한테도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라. 상갓집에 사람이 없으면 되겠냐? 친구들도 다 불러서 오늘 함께 밤새야지. 안 그러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런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 것도 상을 당한 입장에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초촐하게 치를 생각이지만 내일이면 회사 관계자분도 많이 오신다고 하네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어이가 없게도 제게 그랬어요. 너는 승희의 친구고 또 우리 승수랑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었냐. 나도 너를 내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걸로 고마워할 것까지는 없다. 우린 한 가족이야. 갑자기 상황에서 태도가 바뀌다니 놀랄 노자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어찌됐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승수오빠도 어색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고 승수오빠 친구들도 불러서 자잘한 일들을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승희 엄마가 사돈네 8쪽까지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냈는지 한 무더기로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승희 엄마가 제게 그러셨어요. 혹시 몰라서 승희 사촌 오빠가 변호사인데 불렀다. 네 유산 상속에 관해서 조언도 많이 해줄 거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어려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 물어봐라. 어차피 돌아가신 네 아버지한테는 자식이라고 네 하나뿐이지 않냐. 혼자라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알았냐? 경황이 없는 중이고 전문객들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는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 변호사란 사람과 승인의 식구들과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잠시 틈만 나기라도 하면 승희 엄마가 제게 와서 그랬어요. 저 변호사가 내 조카 여사가 아니라 참 똑똑하고 거짓이 없어. 지금은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요.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네 아버지 유산을 누가 빼돌려서 먹을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우리 박 변호사한테 다 맡겨버려. 알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저에게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됩니다. 볼일 보시라고 가시라고 하세요. 그러자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또 그랬어요. 네가 아직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서 그래. 막말로 네가 믿고 있던 변호사가 무슨 사기를 쳐서 네 아버지 유산을 빼돌릴지 알게 뭐냐? 오로지 제 유산 상속에 눈독이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피곤한 몸 상태라서 짜증이 왕창 밀려와서 그랬어요. 갑자기 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게 제가 받을 유산 상속 때문에 그러시죠? 갑자기 제가 천국을 찌르는 말을 하자 순간 당황해하더니 이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구나.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난 니들 결혼을 반대한 적이 없다. 기운도 없어 죽겠는데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래도 덕분에 아빠의 장례식은 잘 치렀습니다. 발인까지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신 분들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승수 오빠를 따로 불렀더니 멀찌감치서 승희 엄마가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아빠의 저 많은 유산은 다 내 아들 것이 된다면서 박수치며 신이 난 모양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이니 이래서 사람 조심을 하라는 거겠죠. 장례를 치른 저에게 도와준다며 다가와서 그때까지 좋은 선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제대로 사기쳐 먹을 게 없을까 하고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제게 접근을 했으니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제가 승수 오빠를 제 테이블 오게 해서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내 뒷조사를 아주 많이 하셨더라. 오빠도 같이 했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네 뒷조사를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겠어? 내가 엄마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그저 그런 집안의 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산 상속도 장난 아니게 받을 것 같으니까 떼거지로 몰려오신 거잖아. 말은 바로 해야지. 뭐? 떼거지? 그럼 생전에 모르는 사람이 돈 냄새 맡고 찾아 들어왔는데 지금 네가 상종이라서 힘든 건 알겠다만 호의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래? 그럼 나랑 오빠랑은 오빠의 어머니 때문에 이미 헤어진 건데 이제 와서 왜 찾아와서 나를 며느리 취급을 하시는 거지? 그러자 승수 오빠 얼른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잖아. 오빠의 어머니가 내 뒷조사를 해보니까 완전 대박이거든. 내가 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 제가 승수 오빠 앞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오빠의 어머니가 오빠 이름으로 부조금을 넣어준 거야. 딱 10만 원이더라. 가지고 가.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10만 원씩이나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승희도 이젠 안 볼 거야. 그럼 잘 가. 그 하얀 부조금 봉투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최승수 가족 일동이라고 씌어져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차를 타고 회사 분들과 함께 아버지 회사로 향했습니다. 추잡스럽게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면서 10만 원만 딸랑 부조금을 하면서 떼거지로 몰려왔다니 나를 뭘로 본 거야? 그 뒤로는 모두 다 차단을 해버리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못 되어서 잘 할 수 있는 분께 넘기고 저는 그냥 아빠에게 물려받은 건물 안에서 네일샵이나 소울거리로 운영을 하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를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저의 반쪽을 언젠가는 만날 거란 희망으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첫 생신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에서도 귀에 못이 박히게 시어머니의 첫 생신 선물에 거의 강박적으로 신경을 썼어요. 물론 아들이 어머니의 생신 선물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했지만 유난을 떨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특별히 시어머니께 다정다감한 아들도 아니었고 효자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센스 있는 선물을 드리면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무튼 저도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시어머니께 생신 선물을 미리 생각해둔 것이 있었어요. 신혼여행 선물 겸 생신 선물로 가장 적당한 것이 대부분 고급으로는 명품 가방을 떠오르잖아요. 돈이 많고 여유만만이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남편은 현실주의자라서 형편에도 맞지 않는 명품 가방을 선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고급 스카프를 선물로 살 생각으로 명품 매장으로 갔을 뿐인데 견물 생심이라고 남편이 과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쇼핑 겸 진열이 된 명품 백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명품 백을 사는 걸 보더니 사고 싶어졌나 보더라고요. 자기야, 이 가방 좋아 보이지 않아? 응, 괜찮네. 나 사줄 거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 내가 너한테 이 비싼 걸 왜 사주냐? 뭐? 네가 나한테 안 사주면 누굴 사주냐? 넌 명품 백이 몇 개 있잖아. 뭘 욕심을 부려? 뭐? 내가 언제 욕심을 부렸다고 그래? 너도 참 웃기다. 남들은 신혼여행지에 가서 남편이 기념을 하나씩 사준다고 하던데 넌 어째서 그런 매너도 없냐? 흐흐, 네가 웃기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인데 너한테 들어갈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아껴서 한 푼이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말겠다. 꿈 깨셔.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신혼여행 온 신랑이 신부에게 할 소리입니까? 얼척이 없었던 제가 남편을 빤히 올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명품백을 사서 누구한테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냐? 투자는 무슨, 우리 엄마 말이야. 얼마 전에 보니까 누나가 사준 국내 브랜드 중저가 가방을 아직까지 애지중지하며 갖고 다니시더라. 장모님은 네가 사드린 명품백을 들고 다니시던데 우리 엄마 거 하나 사드리자. 제가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왜 갑자기 신혼여행 와서 그러냐? 네가 네 친구들하고 술 마신 돈을 아껴서 어머니 명품백을 사드리지 그랬냐?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명품백을 사드리자고 하는 거야? 우리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라. 명품백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어떻게 하든 허리띠를 졸라매서 살기도 힘든데 네 용돈 아껴서 사든가. 그러자 남편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치라를 떨었습니다. 넌 어쩜 네 시어머니한테 대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냐? 우리가 선물을 해드리면 예상 외의 선물이라서 네가 엄마한테 이쁨 받는 거야. 나도 물론이고 엄마 친구분들한테 자랑거리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 웃기고 있네. 내가 그걸 모르겠냐? 돈은 어디서 나서 사드려? 너는 돈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 둘이 버는데 할부로 사드리면 되잖아. 지금 할부로 카드로 그은 게 얼마나 되는 줄 알거나 그러니? 너처럼 충동적으로 계획성이 없이 카드로 그어대다간 망하는 지름길이야. 지금 너는 남 믿고 그러는 거지? 뭐?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내가 알아서 그 뒷수습을 할 거라고 믿고 그러는 거 아니냐? 됐어.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될 것 아니냐? 참 말도 많네. 생각을 해봐. 우리가 모은 돈으로 여유도 없이 빠듯하게 신혼여행을 겨우 왔는데 여행 경비를 보태준 우리 친정부모님은 나 몰라라고 어머니 선물만 사면 되겠니? 알았다니까 그래.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하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짜증을 부릴 걸 부려야지. 평소에 어머니한테 잘할 것이지. 하필 신혼여행 와서 난데없이 명품백 타령이라니. 생각 좀 하고 말 좀 꺼냈으면 괜히 신랑이 아니라 시간 낭비, 정서 낭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가 어머님께는 명품백 스카프를 그리고 친정아버지께는 고급 겨울용 모자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돈이 얼마가 깨졌는지 모르네요. 그래도 뭐 친정 부모님이 여행 경비에 보태쓰라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주신 봉투 덕에 그나마 선물도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바로 시댁에 내려가지는 않고 곧바로 시어머니 생신일에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준비한 시어머니 선물인 명품 스카프와 50만 원이 든 봉투를 따로 드렸습니다. 남편은 명품 스카프 하나만 딸랑 선물로 드리고 말 줄 알았다가 제가 5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자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중학교 다닐 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서 이제껏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향한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어머니보다 더 연세가 많으셔도 지금도 건강하시고 두 분 한 번씩 투닥거리셔도 귀엽게 싸우시는 정도입니다.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으셔서 주말마다 항상 산에도 가시고 축제장도 찾아다니시고 그러시는데 남편이 그걸 보면서 외롭게 사시는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50만 원을 따로 드렸습니다. 결코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이는 뭐 고작 50만 원을 드렸으면서 겁나 생색을 내냐고 할 겁니다. 저라고 기분 좋게 기분 내키는 대로 100만 원 아니 몇백만 원이라도 여유만 있다면 척척 드리면서 반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왜 안 입어보고 싶겠습니까? 둘이 벌어도 월급쟁이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써대면 뭐가 되겠어요? 형평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아들이 둘이나 있는 시누이도 시어머니 생신인데도 따로 봉투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냥 시어머니 생일 케이크와 샤인머스키 2kg짜리 하나만 딸랑 들고 왔습니다. 사위가 따로 드리겠거니 싶었는데 드린 것을 못 받습니다. 식당 예약도 제가 하고 계산도 제가 했습니다. 당연지사 시어머니의 생일은 며느리 몫인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지인 이탈리아에서 돌아와서 공항에서 시어머니께 잘 도착을 했다며
인사를 드린 후에 신우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언니, 재밌었겠네요? 언니, 엄마 생신일이 다음 주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오빠가 엄마 생일을 항상 까먹어서요. 항상 내가 오빠한테 엄마 생일날이 다가오면 알려줬거든요. 내가 오빠한테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수십 번 말을 해줬었는데 엄마 생일 선물은 뭘로 샀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이요? 설마 준비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뭐야? 나이도 어린 신우이가 왜 이래? 내가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인데?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신 선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신혼여행 선물로 스카프 고급진 걸로 샀어요. 그러자 영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스카프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말하는 꾸락서니가 웃기더라니까요. 언니, 어디 걸로 샀어요? 구찌 제품인데 디자인이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러자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이왕이면 샤넬을 하지 그랬어요. 이왕 돈 쓰는 거 팍팍 좀 쓰시지 좀. 그러네요.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냐? 별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내가 굳이 스카프를 사건 샤넬 스카프를 선물로 사건 무슨 상관인데 저러지? 저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신우이랑 이런 잡담을 늘어놓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샤넬 스카프가 아니면 싫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우리 엄마는 이제까지 명품 가방 근처에도 안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선물로 받으셔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스카프라니? 네가 갖고 싶었던 것 아니냐? 멍충아? 그때서야 남편이 명품 가방 운운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남편에게 바람을 넣었던 겁니다. 오빠, 결혼도 했으니까 혼자 계신 엄마한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생신 선물을 해드려. 올케 언니랑 둘이 보니까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생신 선물로 드리면 얼마나 보기 좋아.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아가씨가 오빠한테 어머니 명품 가방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어요. 사오라고 시킨 것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남들은 며느리가 혼수의물로 시어머니께 못 드리면 신혼여행 선물로 사서 드린다고들 하던데 언니랑 오빠는 이탈리아까지 가서 그거 안 사오고 뭐 했어요? 뭐시라? 안 사오고 뭐 했냐고? 지금 나한테 할 소리인가? 아가씨, 듣고 보니까 말이 좀 거슬리네. 나랑 오빠랑 신혼여행을 하러 갔지. 어머니 명품 가방을 사러 갔어요. 아가씨가 뭔데 샀네 안 샀네 그래요? 마치 명품 백 사오라고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는데요. 혹시 오빠한테 어머니 명품 가방을 사오라고 돈 줬어요? 그랬더니 팔짝 뛰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오빠한테 돈을 주겠어요? 그럼 혹시 오빠가 아가씨 돈을 떼먹은 적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서 엄마 선물로 사왔으면 좋았겠다는 말이죠. 아가씨가 어머니께 선물로 사드려요. 아가씨도 돈 벌면서 뭘 그래요. 나한테 돈만 줘봐요. 대신에 사줄 테니까. 그리고 아가씨는 아가씨 시어머니한테 명품 가방을 생신 선물로 사드렸어요. 저요? 우리 시어머니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 거 저도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뭐하러 돈지랄을 하겠어요? 그럼 어머니는 도시 사람인가요? 저도 고마울 줄 아시는 분이라도 난 그런 돈 없으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사드리고 싶으면 아가씨가 사드려요. 올케 언니, 내가 그런 말도 못해요. 나도 여유가 있었으면 진작에 사드렸겠지만 아들 둘이나 키우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말아요. 언니나 오빠나 애기도 없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엄마한테 그런 선물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하지. 왜 못해요? 그랬던 신우이가 시어머니 생신에
케이크와 샤인머스켓 작은 봉지 상자 하나만 딸랑 들고 왔다니 웃기지 않나요? 하여간 말이 앞서는 것은 어딜 가나 긴 없는 것도 똑같더라니까요. 시어머니가 어디 차려입고 쏘다닐 때도 없는데 시누이 본인이 명품 가방을 제게서 받고 싶었겠죠. 괜히 시어머니 핑계 삼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지 근성 쩌네요. 시어머니 생신일 이후로 2달 후에 저희 친정엄마 생신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일이라서 주말에 땡겨서 생신 축하 겸 식사 자리를 모여서 갖기로 했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겠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시어머니 생신에 현금 봉투를 드린 것처럼 저희 친정엄마에게는 사위인 남편이 현금 봉투를 드리는 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출발하기 직전에 미리 준비했던 현금 봉투를 남편에게 줬어요. 자기가 엄마한테 드려 라고 하자 그 새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마야? 50만 원. 뭐? 50만 원씩이나? 너 왜 놀라냐? 어머니한테도 50만 원을 드렸으니까 똑같이 해야지. 왜 놀래? 그러자 남편 입에서 이해 못할 말이 나왔습니다.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냐? 어이가 없네. 뭐가 틀린데 그러냐?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우리 엄마는 늘 혼자이고 누가 나 기댈 데도 없고 더 쪼달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맙소사. 말도 잘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한번 떠보느라고 물어봤더니 진짜로 웃겼어요. 너무 많으니까 덜어내자고. 우리가 식대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안 그래? 식당 식대 계산은 가족 계획에서 내니까 상관은 없어. 됐냐? 제가 한 번만 더 말 꽁다리 물고 늘어지면 싹 엎어버릴 것 같은 험악한 표정에 더 이상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의 생신일만 아니었으면 제가 참지 않았을 겁니다. 이래서 앞이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을 했었나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동생한테서 톡이 하나 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한테는 50만 원을 줬다고 자랑을 하지를 말던지. 시집을 가면 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만 거들고 친정 식구들은 뒷전이 되는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봐. 언니가 모르면 누가 알아? 왜 모른 척해? 내가 엄마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어? 우리 시어머니 생신 때 50만 원 준 게 뭐 어쨌다고 그러니? 언니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언니네 시어머니가 언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랑 아버지는 그나마 노후자금으로 쓸 돈이어도 언니하고 형부가 힘들까봐 얼마나 신경을 쓴 줄 알아? 그래 잘 알고 있으니까 본론을 말해봐. 왜 언니네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차별해? 우리 엄마가 더 소중한 것 아니었어? 아이 미치겠네. 내가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언니랑 형부 그러는 거 아니다. 키워준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빨리 말해. 나랑 네 형부가 뭘 어쨌는데. 언니네 시엄마한테는 생일에 50만 원 주고 왜 엄마한테 20만 원 드렸어? 내가 그 현금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더라면 까맣게 모를 뻔했다니까. 그걸 노렸어? 엄마가 20만 원만 받고도 서운해도 말 안 할 줄 알고 그런 거야? 저는 그때 머리가 하얗게 멘붕이 왔습니다. 분명히 50만 원 드렸어. 엄마한테 물어봐. 내 이 두 눈깔로 똑바로 봤으니까.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분명히 내가 봉투에 50만 원 넣었어. 네가 잘못 본 거야.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아니야 오해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로 확인해 볼게. 기다려봐 라고 하며 동생과 잠시 통화를 끊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고 엄마 생신 때 박서방이 현금 봉투를 드렸잖아요. 내가 분명히 50만 원을 넣었는데 맞아요? 응? 아닌데 20만 원 들어있었다. 네? 진짜요? 20만 원이었어. 왜 그래? 저는 머리가 찌끈거렸습니다. 동생 말이 사실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봐. 내가 지금 엄마 계좌로 돈 보내드릴게요. 돈은 무슨. 난 너희들한테 돈 못 받아서 환장한 사람이 아니다. 20만 원이면 되지. 보낼 필요 없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50만 원을 봉투에 넣었었는데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마저 돈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며 곧바로 엄마 계좌로 3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원래는 50만 원을 드리는 거였다며 마저 30만 원을 이체를 해드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며 쫑얼거렸습니다. 머리 스팀 뿜뿜 뿜어져 나올 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열개 뿔덩이 같았어요. 남편 새끼 오기만 해봐라. 마침 남편은 귀가가 늦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전화를 하자 주변이 시끄러운 것이 어디서 친구들과 한잔하는 것 같았어요. 이 와중에 또 술이네. 이 새끼 넌 뒤졌어. 왜? 나 바빠. 용건만 간단히. 야, 이 18새끼야. 언제 안 들어와? 술이 확 깨네. 너는 하늘같은 서방한테 그 말 뻔세가 뭐냐? 얼른 안 들어갈란다. 왜? 저도 모르게 열이 솟구쳐서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심호흡을 크게 하며 진정하자며 애써 제 심장을 눌러 제끼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장모님 생신 현금 봉투에서 삥땅 쳤지? 그러자 술김인지 아닌지 멍청하게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장모님이 그러셨어? 장모님은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주시던지 상관을 안 하실 텐데. 저는 목소리를 내리깔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돈 삥땅 쳐서 어쨌냐? 화 안 낼 거지? 엄마한테 줬어. 네가 아직은 안 된다고 해서 너한테는 말은 안 했는데 내가 매달 엄마한테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 내가 요새 좀 쪼달려서 말이야. 쥐꼬리만한 내 용돈에서 또 쪼개서 드리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화내지 마. 알았지? 야, 이 도구 새끼 18 모질이 찐빵아. 나한테 죽고 싶어 환장했냐? 30분을 안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빨리 기어들어와. 열이 있는 대로 위로 뻗쳐 올랐습니다. 인간 말종 같더라니까요. 남편이 저지른 대가는 확실히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용돈을 반으로 확 줄이겠다고 톡을 보냈더니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여줄 테니까 얼른 오긴 하라고 했더니 더 늦게까지 술 폰마시느라 제가 잠이 들어서 몰래 들어왔다가 쥐새끼 마냥 몰래 일찍 출근을 하더라니까요. 제게 이혼을 당하고 싶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복수전을 펼칠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똑같이 해먹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저 여동생이 함께 모녀 여행 겸 효도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가는데 친정엄마 비행기값을 시댁에 비해서 삥땅을 쳐서 쓰기로 맘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가족의 공금을 사비로 쓰냐고요? 내가 할 게 뭐야? 결혼 전부터 남편이 시댁가족 계비를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식대나 기타 비용을 쓰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오던 건데요. 결혼 후에는 아예 저한테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제가 맘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나한테 맡겼으면 내 맘대로 쓰는 거 아닌가요? 말이 시댁가족 계비이지 남편이 돈이 생길 때마다 또는 상여금이나 부수입이 생길 때마다 넣어둔 통장이었어요. 열이 받은 김에 머리도 식히고 여자들끼리 스위스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좋고 저에게는 잠시나마 쉼표 휴식 시간을 가져서 좋고 더불어서 친정엄마가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효도여행을 함께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좋고 여동생과도 좋은 시간을 가져서 좋고 좋은 것 투성이네요. 모질이 찐빵 남편한테도 좋았습니다. 장모 생신기념 현금 봉투에서 30만 원 삥땅을 친 것을 영원히 모를 줄 알았는데 들통이 나버렸으니 저를 볼 면목도 없었는데 마침 제가 장모님과 처제와 함께 기나긴 해외여행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장모님과 처제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잘하고 와 라고 하면서 자기 카드를 갖고 와서 마음껏 쓰라고 했습니다. 아주 고단수였어요.
제가 깍쟁이 스타일이라서 적당히 쓰거나 안 쓰거나 할 줄 알고 괜히 폼지는 것이었어요. 알았다. 잘 쓰고 돌려줄게. 그래도 네 용돈 삭감은 그대로다. 부족하면 투잡을 띄워라. 아이고, 카드를 주면 안 쓰고 그대로 돌려줄 줄 알았지? 미쳤냐? 내가 너랑 이혼까지 생각도 한 마당에 실컷 쓰고 줄게. 안 됐다. 열 좀 받을 거다. 멍청한 남편이 제가 기분이 째진 채로 엄마랑 동생이랑 함께 여행을 떠나자 해방이라며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드디어 스위스에 도착을 해서 남편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위스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밖에서 모조리 사 먹어야 하는데 외식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모조리 남편 카드로 긁었어요. 여행 3일차가 되자 남편 인내심이 바닥이 났는지 톡을 보내왔습니다. 자기야, 3일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써? 자기가 돈 관리하는 거 있진 않았지? 미친 새끼. 그러니까 누가 카드를 주라고 했냐? 맥주 한 잔에 12,000원이다. 네 덕분에 돈 걱정 안 하고 잘 마신다. 남편이 딴소리를 할까 봐서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실 때마다, 퐁두를 먹을 때마다, 마트에서 가져온 포도주를 살 때마다, 기념품을 살 때마다 인증샷을 찍어서 보냈어요. 남편이 약이 올라서 속이 터질 때까지 신나게 즐기다가 돌아올 때쯤에는 남편이 거의 사정을 해댔습니다. 빨리 와. 보고 싶으니까. 아니, 난 네가 안 보고 싶어. 기차만 타면 바로 파리인데 파리로 갈까 고민 중. 그러자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내 카드 그만 쓰고 빨리 와. 너 어쩌려고 그렇게 쓰고 다니냐? 어쩌긴 어째. 너랑 안 살려고 그러지. 멍청아. 난 돈 쓸 줄 몰라서 그동안 아끼고 산 줄 아냐? 나도 쓸 때는 잘 쓴단다. 온 김에 더 놀다가 갈게. 회사는 어떡하고 안 오겠다는 거야? 오기 전에 휴직계 썼다. 잘리면 잘리지 뭐. 내가 너랑 얼마나 살았다고 숨이 막혀서 죽을 바야. 실컷 놀아보다가 죽어야 때깔이 곱지 않겠냐? 내가 너 때문에 휴직계 쓴 거니까 내가 유럽 여행을 다녀올 동안은 조용히 반성하고 있어. 하는 거 봐서 아니다 싶으면 이혼을 할 테니까. 알았어? 왜 대답이 없어? 알았어. 남편은 제가 여행을 떠나자마자 좋아 죽고 못 살더니 이제서야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 풀러 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덕분에 새 모녀가 오손도손 다시는 없을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남편 아직도 멍청해서 모르네요. 남편 계좌 시댁개비해서 제가 돈을 삥땅을 친 것을요. 모질이 찐빵 남편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 좋게도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이란 걸 모르고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빠는 의사이시고 엄마는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현재는 대학 교수입니다. 저도 물론 의사이고 예비 남편도 또한 의사입니다. 예비 남편은 동갑인데요. 의대에 다닐 때부터 쭉 함께 공부하면서 사귀었습니다. 예비 남편의 이름은 서동욱입니다. 편의상 제가 부르는 대로 동욱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동욱이네 집안은 저희 집안처럼 부유한 편은 아닌 걸 사귈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욱이네 집안이 잘 살건 못 살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당사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나 동욱이나 둘 다 의사인데 예비시댁이 부유하지 않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었습니다. 동욱이를 잘 지켜보신 저희 부모님도 제게 그러셨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다. 너희 둘이 뜻이 잘 맞으면 된 거지. 오히려 집안이 어려운 곳에서 자란 동욱이가 더 생활력도 있을 테고 그럴 테니까 사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니? 그렇다고 해서 동욱이 집에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동욱이 아버지가 일반 회사에 다니신 분이셨고 동욱이 어머니는 사는 동네 통장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동욱이는 두 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동욱이 학비와 용돈도 챙겨줄 만큼 동욱이를 오빠로서 끔찍하게 위하는 여동생이었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동욱이는 저희 부모님과는 여러 번 함께 식사도 했었고 저희 집에도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거의 저희 집안의 사위로 기정사실화가 된 셈이었는데요. 저는 반대로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서 예비시댁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예비시댁에 얼굴을 함부로 내밀면 안 된다고 하던 선배 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한 번 얼굴을 트고 내밀게 되면 계속해서 내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르면 안 갈 수도 없는데 결혼 전에 미리 가서 좋은 꼴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혼 직전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동욱이한테는 저희 관한한 그 어떤 것도 예비시댁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어요. 혹시라도 사귄 여친이니까 결혼까지 할 생각이면 얼굴 한번 보자고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으니까요. 제 말귀를 잘 알아듣는 착한 친구라서 그를 믿었습니다. 저는 아빠처럼 피부과 의사인데요. 아빠 병원에서 아빠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공부와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 결혼은 늘 뒷전이었어요. 아마도 짝꿍이 정해져 있어서 더 느긋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잘 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의가 된 후에도 초보 의사이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욱이와의 결혼도 더 차분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아빠가 저와 동욱이랑 함께 살 신혼집을 눈여겨보고 계셨더라고요. 저와 동욱이가 공부만 하고 일만 할 줄 알았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서 아빠가 하란 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부모님과 함께 동욱이와 미래의 신혼집을 보러 갔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비싼 가격대 아파트, 그것도 펜트하우스였어요.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다고 하실 테니까 자세한 평소 가격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빠가 선부인 신혼집을 둘러본 동욱이는 입을 쩍 벌리면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큰 집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크잖아요. 엄청 비쌀 텐데. 여긴 상위 1%나 사는 곳이 아닌가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그러셨습니다. 여기가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위치가 좋아서 불경기 때도 그 가치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곳이 아니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편껏 해야죠. 그런 걱정일랑 말게. 이쪽 주변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나와 있는 매물이 있어서 내가 일단 가계약은 했네.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곳이 큰 평수대에서는 분양가에 비례해서 40억이나 웃돈을 주고 최근에 거래가 되었네. 내가 반틈은 돈을 대줄 테니까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가게. 그래도 동욱이는 둘이 지내기에는 너무 호화스럽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또 그러셨어요. 내가 자네한테 이 집을 사라고 하는 건 아니네. 내가 내 딸의 집을 사주는 것이니까 지은이가 지은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가고 자네는 하루라도 빨리 월급의사는 끝내고 개원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게나.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제가 살 신혼집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리모델링 마침과 동시에 제 신혼집에 미리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아직 가구도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퇴근 후 불금이었는데 동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혹시 장모님이 지금 계시니? 아니, 왜? 그래? 그럼 엄마랑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우리 신혼집이 궁금하시다고 해서 말이야. 잠깐 엄마랑 갈 건데 괜찮지? 어? 어머니랑 온다고? 어차피 한 번은 봐야 하잖아. 엄마가 너도 보고 싶고 신혼집도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바로 집 앞이야. 아, 그래? 그럼 10분만 더 있다가 와. 나 옷도 갈아입고 집 좀 정리 좀 하게. 응, 알았어. 사실 동욱이 어머니는 처음 뵙는 거였어요. 아마도 동욱이가 예비 시어머니께 신혼집을 장만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모양이었어요. 어느 정도 신혼집도 정리가 되면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갈 참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동욱이와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동욱이한테 말은 많이 들었어요. 궁금한데 하도 안 오길래 내가 왔잖아요. 집이 정말 크고 좋네.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러 갈 참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아직 하지 않으셨죠? 제가 하는 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제 신혼집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위해서 동욱이도 자랑스럽게 그랬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이 집을 골라주신 거야. 어때요? 여기 밥값비도 끝내줘요. 시어머니는 입을 쩍 벌리면서 담을 줄을 모르시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셨어요. 이게 얼마야? 세상에, 집안이 복층인 펜트하우스는 처음 봤다. 어떻게 여기서 둘이만 사냐? 엄마, 아직 지은이가 주문한 식탁이란 소파가 안 와서 그렇지 가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자 동욱이를 잡아 끌며 조용히 귀에다 대고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냐니까,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평수가 작아서 저렴한 편이에요. 뭐? 이게 저렴해? 그럼요. 여기가 빌라형 아파트라서 옥상 정원도 정말 좋아요. 옥상에 정원도 있냐? 어디 한번 보자. 동욱이와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을 둘러보시다가 제게 그러셨습니다. 이 집은 진짜로 네 명의로 산 거냐? 네, 반은 은행 거예요. 아니, 집은 좋다마는 아직 병원도 개원도 하지 않았고 돈이 나갈 때가 많을 텐데 이렇게 큰 집에다가 돈을 써도 괜찮을까 싶다. 아, 네, 그건 걱정 마세요. 조금 빠듯하더라도 사놓으면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부동산으로 들고 있는 게 훨씬 낫다고 했어요. 엄마, 무슨 걱정이세요? 여기서 지은이랑 아기도 낳고 오래도록 살 집인데 좋은 집에서 살아야죠. 그러자 이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살면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 거고 청소는 언제 다 하냐? 너희들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큰 집을 이고 살 거야? 엄마,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우리 둘 다 의사예요. 의사면 뭐해? 네 학비를 대느라 네 아버지랑 네 동생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벌어서 다 집에다 쏟아부으면 어떡해? 그러자 동욱이가 살짝 제 눈치를 살피더니 예비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엄마,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왜 그러세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한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피커폰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해놨는지 다 들렸어요. 엄마, 동욱이 신혼집에 갔다며? 지금 거기야? 여기에 와있다. 너는 어디냐? 어디긴. 엄마가 동욱이 신혼집에 간다고 하니까 바로 달려왔지. 나 가도 되죠? 그러자 동욱이가 얼른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기에다 대고 그랬어요. 말순아, 다음에 와. 알았지? 오빠, 내가 남이야? 나도 궁금해 죽겠단 말이야. 세상에 전세도 아니고 매매가 맞아? 그래, 늦었으니까 다음에 와. 아니야, 거의 다 왔어. 오빠 신혼집인데 미리 보여주면 어디가 덧나나? 예비 시어머니가 동욱이한테 그랬습니다. 오라고 해라. 여기가 남의 집도 아니고 네 신혼집인데 뭐 어쩌냐? 저를 보시면서 또 그러셨어요. 안 그러냐? 아, 네. 라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언제 봐도 볼 사람들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올케도 괜찮다고 하니까 바로 오니라. 알았어요. 금방 도착할 것 같아. 드디어 예비 시누이도 제 신혼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동욱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었어요. 의사인 오빠를 금쪽이로 알고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돌을 앞둔 아기를 안고서 예비 시누이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엉겁결에 제 신혼집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누이 부부와 예비 시어머니와 그렇게 한 차례 제 신혼집 구경을 더 했습니다. 어머, 난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볼까? 제 신혼집을 둘러보고 있는 동안에 제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온 것 같아서 배달 음식을 이것저것 주문을 했습니다. 아직 식탁이 배달이 되지 않아서 아일랜드 식탁에다 음식을 펼쳐놓고 저녁 식사 대접을 했어요. 온통 먹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집이 좋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볼판인데 가구가 다 들어오고 제대로 꾸미면 아주 놀라 자빠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갑자기 예비 시누이가 제게 콧소리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리고 오빠,
곧 있으면 우리 태백이 돌이 다가오는데 그 코딱지만한 방 2칸짜리 집에서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새 다들 비대면이라서 집에서들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 코딱지만 하니까 누굴 초대하겠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동욱이를 쳐다보자 동욱이가 그랬어요. 엄마, 여기는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너는 네 동생 그 굴속 같은 집에서 태백이 돌을 지내면 좋겠냐? 네,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상당히 불쾌한 듯이 그러셨습니다. 니들 둘이는 결혼할 생각이 아니었냐? 여기가 니들 신혼집이잖아. 그래도 그건 아니죠. 결혼 전인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완전히 삐쳐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벌써부터 그러는 거 아니다. 말순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냐? 그러시면서 난처하게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냥 전 웃기만 할 뿐이었죠. 제가 제 신혼집에서 예비 신우이에 돌잔치를 하라고 하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괘씸하다는 듯이 그랬어요. 동우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태백이는 너한테는 첫 조카야. 네 조카 돌잔치를 이렇게 좋은 집을 놔두고 어디 사겠냐? 마침 친척분들한테도 네 결혼 소식도 알리고 내 며느리 자랑도 하고 좀 좋으냐?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결혼식장에 결혼 행진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인데 이게 무슨 실례냐고요. 제가 심기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바로 알아차린 동욱이가 다시 한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이 부부에게 말했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안 될 말인데 결혼 전인데 더더욱 안 되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그랬더니 예비 신우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올케 언니가 한다고 말을 안 하니까 오빠가 그러잖아요. 오빠랑 같이 안 살 거예요? 난 신우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준다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벌써부터 신우 짓을 하려고 해? 웃긴 짬뽕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동욱 씨랑 결혼을 할지 말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들어올 살림살이도 많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라고 웃으면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그러더라고요. 고모, 오빠가 결혼한대요. 벌써 신혼집도 장만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 태백이 돌잔치도 하려고요. 여긴 한남동이에요. 아, 그래요? 미숙이가 사는 동네랑 가깝다고요? 지금 어디세요? 그럼 고모랑 미숙이 차를 타고 이리로 오실래요? 엄마도 옆에 계세요. 어때요? 오빠 신혼집인데요. 전화를 끊자마자 제게 그러더라고요. 올케 언니, 우리 고모랑 미숙이 언니랑 이쪽으로 지금 오신대요. 그러자 동욱이가 그랬습니다. 너는 왜 고모한테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하냐? 어때? 오빠, 못 오실 때라도 되는 거야? 올케 언니도 시댁 어른들한테 눈도장은 찍어야 할 것 아니야. 웃겼어요. 벌써부터 진짜짓을 하려고 들더라니까요. 이번에 또 예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빠, 퇴근하신 거죠? 술 한잔 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럼 대리기사 불러서 제가 보내준 주소로 찍어서 오세요. 여기요? 오빠 신혼집이에요. 얼른 오시긴 하세요. 그러면서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그랬습니다. 언니, 여기가 몇 동 몇 호예요? 미안하지만 다시 연락하세요. 여기로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제 말에 또 오기가 샘솟는지 엉뚱한 곳을 일부러 전화를 여러 곳을 돌렸습니다. 이모, 오빠가 결혼을 한대요. 지금 오빠 신혼집에 와 있는데요. 제가 택시비를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오랜만에 얼굴 좀 보게요. 그러는 신우를 예빈 남편이 동욱이가 말리는데도 신경도 안 썼어요. 마치 여기는 오빠의 신혼집이니까 자기 집이기도 하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라가 치밀려고 했습니다. 동욱이가 이제 그만하라고 꾸짖자 또 얼척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식구가 언제 또 이렇게 만나겠어? 오늘 아예 태백에 돌잔치를 해버리는 거 어때? 말도 안 돼. 너 억지 쓰지 말고 전화 좀 그만해. 라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여기가 남의 집이냐? 넌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한테 왜 그렇게 서운하게 그러냐?
뭐? 남의 집? 여긴 내 집인데 왜 자기네 집인 것처럼 저러지? 완전히 웃겼어요. 아예 자기네들 집인 양 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왁자지껄 떠들어대더니 여기저기에다 전화를 해대더니 사촌 형제들까지 다 불러댔습니다. 한순간에 제 신혼집에 처음 본 예비 시댁의 친척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는 자랑스러운 아들과 자랑스러운 오빠가 이렇게 좋은 신혼집도 장만을 했다며 의기양양해 했어요. 친척분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해놨더니 며느리도 의사네. 뭔 복이요? 아들 하나를 잘 키웠더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이젠 호강할 일만 남았네. 그동안 동욱이 의사 공부를 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부럽네. 아이고 동욱이 집이지 내 집인가요? 동욱이 집인데 네 집 내 집이 어디에 있어? 그러자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예비 신우이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고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 태백이 돌잔치를 하려고요. 돌잔치 겸 오빠네 집들이 겸 해서 할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이쪽으로 오세요. 누구 맘대로? 예비 신우이가 정말 요망하더라니까요. 저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내 오빠의 신혼집인데 뭐 어쩔 거냐는 식이라니 별꼴이 반쪽이었어요. 제가 초면이라서 웬만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고픈 마음도 있었지만 슬금슬금 제 한계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술 한잔 얼큰이 취하신 상태로 찾아오신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텐션이 장난이 아니셨습니다. 처음 본 예비 며느리에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우리 동기 각시요? 언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았어? 근데 왜 여태껏 안 오고 뭐 했어? 그러면 안 되지.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들인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기분이라며 제게 그러셨어요. 아이 며느라가야 뭐하냐? 어른들 앞에 술상이 없으면 되냐? 술상 좀 봐와라.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와 동욱이가 그러는 시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이러다가 금방 돌아가시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예비 시누이가 자기 아들을 채워야 한다며 제 안방 침대까지 들어가서 드러누워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뿐이겠어요? 그 넓은 거실 바닥에 떼거지로 앉아서 그새 배달 음식을 추가로 시켜서 차분히 잡숫고 있더라니까요. 사촌 형제들이 제게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와서 미안하다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여기는 네 형 집이여. 네 형수니까 편하게 생각해라. 알았냐? 너는 거기에 서서 뭐하고 있냐? 술안주라도 뭐 좀 더 시켜라. 아 그리고 동우가 너는 슈퍼에 가서 맥주랑 소주 좀 더 사와라. 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게 동욱이네 집 문화인가? 얼척이 없더라고요.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지 오래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제가 동욱이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게 참 한심해 보였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까짓거 어차피 보게 될 사람들인데 초면이면 어떠냐고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그래도 전 이렇게 구질구질한 게 싫었습니다. 제가 동욱이랑 결혼을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동욱이랑 결혼을 한다고 떠든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멋대로 타인을 배려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술 사러 나가는 동욱이를 붙잡고 그랬어요. 너 당장에 네 집 식구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좋게 넘어가자. 난 너랑 결혼 안 한다. 알았냐? 나가. 좀만 참아.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네가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이라 그런 거야. 다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 난 아니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안 맞는 거다. 네가 데리고 안 나가면 내가 나가라고 쫓아낼까? 아니면 경찰을 부른다. 알아서 해. 그러자 동욱이가 그랬습니다. 경찰을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문 열어준 사람이 누군데 그래? 몰라. 얼른 숲에 가서 술 사와야 돼. 라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설마 하니 내 성품이 그러겠냐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안방으로 가서 내 침대에 침을 질질 흘리며 잠들어 있는 예비 신우를 사정없이 깨워서 그랬습니다. 네 아들 데리고 당장에 내 집에서 나가. 뭐? 올케? 뭘 잘못 먹었어? 내가 왜 네 올케냐? 네 식구들 데리고 빨리 나가. 경찰들 부르기 전에.
부를 때면 불러봐.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못 부를 줄 알고? 웃기시네. 왁자지껄한 거실로 나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동욱 씨랑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제 입을 처맞고 다그쳤습니다. 창피하게 뭔 소리냐? 이거 못 쓸문 거 있네. 어디다 대고 소리 질러? 그래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경비실이죠? 제 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빨리 경찰 좀 불러주세요. 그러자 곧바로 경찰서에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친구 식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희 집을 점거하고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그 말에 다들 놀라서 뭔 소리냐면서 자기네들끼리 씨부렁거렸습니다. 수포에서 술을 잔뜩 사들고 온 동욱이가 배를 누르길래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어요. 난 너랑 결혼 안 한다.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은 마라. 경비실 아저씨가 두 분이나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저를 잡아 죽일 듯이 욕설을 퍼부어 댔어요. 그 장면을 경비실 아저씨가 싹 다 보고서 그대로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동욱이가 경비실 아저씨에게 뭔가 오해가 있는 듯 하다면서 해명을 계속해서 해대는 바람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가 제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않더라고요. 뻔뻔하기가 이럴 데 없더라니까요. 어쩌다가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가려고 했을까 하고 제 머리통을 쪼개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을 하니까 경각심을 갖더라니까요. 머저리 잡혀나갔어요. 완전히 썩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욱이는 그 순간을 못 참고 경찰을 불러서 자기네 식구들이 친척들한테 쪽이 팔렸다며 치라를 떨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그날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네가 아니면 남자가 없을 줄 아냐? 예의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집구석에 내가 왜 들어가겠어?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갓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후 3개월이 되던 무렵이었어요. 제가 이런 일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댁은 남편의 사촌 형들이 교회 목사님이 3명이나 있을 정도로 찐 기독교 집안입니다. 시부모님은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회 착실하게 잘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주일마다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라서 당연히 교회 잘 출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시할머니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50대 후반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교회 집사님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어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62세인데요. 그 후로 시아버지께서는 교회 나가시진 않으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신 시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교회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위촉을 하겠다는 걸 마다하셨다고 했는데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께서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의 제사는 따로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로만 지냈다고 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따로 장만하지 않고 추도 예배를 보러 오신 친척분들과 목사인 사촌 형제들을 대접을 하기 위한 음식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예배를 본 후에 식사를 하고 바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친척분들도 오지 않게 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들 그분들도 하늘나라로 가셨거나 노안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간소하게 하거나 성묘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물론 저나 남편도 한때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보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나 저나 종교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종교에 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도 교회에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시작은 할아버지와 작은 할머니께서 장로와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계셔서 늘 교회 나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저희 시댁만 미운 오리새끼 마냥 교회 나가지 않고 있어서 늘 친척분들한테 교회 나오라는 잔소리를 듣고 산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까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시할아버지도 첫 길에 친척들을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린 후로는 작년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식구들끼리
가정예배로 간단하게 드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께서 시할머니의 제사를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 엄마 제사를 드리던지 말던지 무슨 상관이냐? 며느리도 봤는데 상놈의 집구석도 아니고 제사도 안 지내면 사돈도 얼마나 얼척이 없이 보이겠어. 그 말씀에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대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남들은 있던 제사도 다 없앤다는 분위기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일을 만들어 때울 생각이에요. 에휴. 이런 시어머니 말에 엄청 화를 내시면서 시아버지께서 그러셨답니다. 내가 작은아버지랑 고모들이 다들 교회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추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젠 오지도 않는데 내 맘대로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 며느리도 왔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그래서 그러는 것이요. 잔말 말고 이번에 어머니 기일 때는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자고. 알았어? 알긴 뭘 알아요. 당신 입으로만 제사를 지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제사상 한 번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요? 우리 노후자금도 빠듯한데 돈이 어디 쳐댕겼어요? 그럼 돈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낸다는 말이요? 당신이 마트에 가서 장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돌아버리겠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노벨대발하시며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해드시며 그러셨어요. 네가 이런데 애들이 뭘 배우겠어? 며느리를 본 사람 이래야 쓰겠어? 며느리? 제사를 지내겠다는데 다 며느리 눈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얼척이 없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더 세게 닥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부모 제사를 지내자는데 돈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게 사람이여? 너 같은 것은 진작에 내쫓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저런 버러지를 이제껏 데리고 살았으니 말이여. 아무튼 끽소리도 하지 말고 며느리에게 우리 집이 상놈의 집안이 아니란 걸 보여줘. 알았어? 그래서 열이 받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그러셨답니다. 그러니 너는 사람이냐? 네가 내 동생과 형부들이 장인 산소에 벌초를 가자고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었냐? 아님 친정아버지 제사에 간 적이 있었어? 맨날 나 혼자만 갔었잖아. 인두껍이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여?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시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반찬 보조를 일하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퇴직 이후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늘 집에만 계셨는데 늘 시어머니가 용돈을 안 준다고 불만이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하나님을 믿고 가신 분을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교회에 가서 물어봐요. 아니지, 당신 집안에 목사가 몇인데 당신 조카들한테 물어보라고요.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요. 엉뚱한 데다가 핑계대지 말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배워야 우리가 죽은 후에 제사를 지낼 거다니요. 아이고, 말도 안 돼. 당신 제사밥을 얻어먹을 생각에 그런 거예요. 미쳤어요. 자식들 고생하기 무슨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시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 대한민국 천지에 부모 제사를 안 지내면 그게 사람이요? 사람이냐고? 당신은 그게 문제예요. 당신이 거지예요. 죽어서도 자식들한테 얻어먹고 싶어서 그러냐고요. 나는 애들한테 내가 죽으면 절대로 제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길 거예요. 내가 미쳤어. 애들 고생시키게.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저런 무식한 여편네 때문에 근본 없는 집구석이 돼버리는 것이요. 사람이라면 예법이 있고 문화가 있는 법이요. 그래요? 그러는 당신은 왜 한 번도 친정아버지 길에는 얼굴 한 번도 안 내밀었어? 네가 갔잖아. 사위가 뭐하러 꼬박꼬박 장인 길을 다 챙겨? 한 명만 가면 된 거지. 아이고, 당신이 말한 그 문화인가 예법인가 뭔가 참 같잖네. 자기 부모 제사는 중요하고 마누라 부모 제사는 의무가 없다 이 말이구만. 그러면 네 부모 제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 부모 제사는 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 예법이고 문화요. 알았어?
말하는 것도 참 저렇게 기넘는지. 데리고 살아주니까 아주 올라타네. 정 떨어져. 시부모님이 그렇게 크게 싸우신 후에 서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서로 소닥 보듯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먹을 것은 잘 챙겨서 드렸다고 했는데 먹을 것은커녕 각방을 쓰시면서 화장지 한 쪼가리도 안 나누고 사신다고 했어요. 이제까지 시어머니 덕으로 살아오셨던 시아버지가 급한 나머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돈을 손에 쥐고 안 내놓는다. 지금까지 누구도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 그런 시아버지께 남편이 늘 그랬대요. 아버지, 엄마도 허리가 안 좋으신데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런 엄마한테 왜 자꾸 돈 달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도 경비직이나 그런 곳을 찾아서 다니세요. 엄마가 아버지를 안 산다고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어쩌긴 뭘 어쩌냐. 그냥 안 살면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도 풍족하지 못해서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엄마랑 아버지한테 용돈 같은 거는 못 드려요. 저희도 생각을 해서라도 두 분이서 화해하시고 사이좋게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두 분께 손 안 벌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잘 살 테니까 두 분도 저희 믿지 마시고 알아서 잘 사세요. 남편은 좀 냉정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아버지께 용돈은 자식한테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퇴근 후에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오셔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기묘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병식이 오기 전에 얼른 말하고 가마.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 네가 병식이 월급이랑 다 받아서 살림하지? 네, 그런데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돈을 못 번다. 네 시어머니가 돈 그거 조금 번다고 유세나 떨고 있고 요새 나랑 말도 안 섞는다. 그래서 네가 당분간 나한테 매달 용돈이라도 조금씩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난 병식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는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이라서 놀랐습니다. 보아하니 일부러 찾아오셔서 어렵게 말씀을 꺼내신 것 같아 보였는데 그냥 보내드리기도 민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병식 씨에게 비밀로 해서는 아버님 용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병식 씨랑 상의해서 할게요. 그러자 완전히 실망한 표정으로 그러셨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네가 안 주겠다는 말로 알아듣겠다. 나도 이제 갓 시집온 너한테 말하기가 쉬웠겠냐? 병식이 이 자식이 하도 불효자식이라서 며느리는 다를까 싶어서 말해본 거다. 저는 그 말씀에 죄송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1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시아버지께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제가 현금이 없어서 계좌이체로 조금 보내드릴게요. 그러냐?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 시아버지 휴대폰에는 시아버지 은행 계좌번호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2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바로 확인을 해보시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내가 20만 원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쪽팔리게 찾아온 줄 아냐? 네가 병식 월급도 다 받아서 살림을 한다면서 고작 20만 원이 뭐냐? 네가 손이 작은 거냐? 아니면 용돈 구걸하는 시아버지가 우스워서 그러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내심 20만 원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더 바라셨더니 당황할 수밖에요. 아버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유가 없어서요. 왜 이렇게 공색한 변명을 해야 하는지 저도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또 그러셨습니다. 둘이 벌면서 그러냐? 나도 20만 원 싫다. 도로 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면 뭐 안 받을 줄 아셨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가 저희 힘으로 온전히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집도 장만하고 신혼살림도 장만을 하다 보니까 쪼달려서요.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드릴게요.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요것 봐라 란 표정으로 잠깐 계시다가 제 계좌로 돈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러셨습니다. 돈 20만 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데 내게 용돈을 주려거든 제대로 주고 그렇지 못할 바에 차라리 주지 말거라.
그리고 말씀을 또 이어가셨습니다. 다음 주가 네 시할머니 제삿날이다. 그날은 네가 시할머니께 인사도 드리는 날이니까 근무하지 말고 와서 제사상을 차려라. 네? 제사상이요?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냐? 그렇긴 한데요. 네 시어머니가 요새 나랑 말을 안 하니까 너한테 대신에 당부를 하는 것이다. 네 시어머니가 제사고 뭐고 할 생각이 없다더라. 그럼 너밖에 더 있냐? 네 시할머니께 첫인사를 드리는 날이니만큼 네가 나서서 잘 해봐라. 알았냐? 제가 혼자서 하라고요? 어머니는 안 하세요? 네 시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시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고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도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제사는 지내야지. 네 시어머니는 나랑 이혼할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나서서 해야지 어쩌냐. 그럼 가마. 참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어요. 결혼 전까지 엄마가 해준 밥만 먹고 살았을 뿐인데 제가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내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다녀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더니 심란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자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방금 오셨다가 가셨는데 갑자기 할머니 제사를 지내자고 하시는데요. 아니, 너 거긴 왜 갔대? 하여간 그냥 무시해라. 말이 되냐? 네 할머니는 집사였고 네 할아버지도 장로가 되려다 마신 분이야. 제사는 무슨 얼어 죽을 제사? 그날은 제사를 안 지내고 성묘를 하러 가면 된다. 그래서 남편이 제사를 안 지내고 함께 시할머니 묘소에 성묘를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내게 직접 오셔서 말씀까지 하셨는데 괜찮을까? 내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드리자고 하셨는데요. 엄마가 성묘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하셨어요. 그러시는 게 어떠세요? 네 엄마는 사람도 아니니까 말도 꺼내지도 마라. 네 엄마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며느리가 없냐? 며느리가 하면 되지. 그러자 남편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버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야죠. 제사를 하고 안 하고는 시어머니의 권한이에요. 그래도 정하시고 싶으시면 아버지가 혼자서 하세요. 저도 반대해요. 뭐야? 너도 애비 말을 말 같지 안 들을 참이냐? 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사는 아니어도 추도식 때 친척분들 음식을 준비를 하느라 고생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다 살아계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랬던 거고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엄마 마음대로 한 거죠. 이놈아, 내 부모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건데 무엇이 어째? 그럼 아버지가 할머니 제사를 지내시던가요. 집사님으로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유교식으로 하자고 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도 없겠네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 손으로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세요. 저희는 부르지 마시고요. 그것이 아비한 탈소리냐?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 너는 네 마누라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어디 남자가 제사상을 차리냐? 너는 내가 죽어도 제사를 안 지낼 참이여?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사상은 제가 직접 차릴 테니까요. 제 부모는 제가 할 테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부모니까 직접 하세요.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 부재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저는 가운데서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해야죠. 결국 시할머니 제사상은 차리지 않았고 반차를 내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시할머니 묘소를 처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제사를 지낸다고 하시더니 과일과 마른 건어물 그리고 떡을 사서 밤 12시까지 책에 나온 대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께 그러셨다네요. 며느리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배워야 우리도 나중에 귀신이 되어서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지. 안 그래? 아무리 당신이 꼬셔도 난 반대해요. 요새 세상에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하지도 않던 제사를 만들어 지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당신은 며느리한테 제사밥 안 얻어먹을 거야? 미쳤어요?
절대로 제사상 차리지 말라고 말하고 죽을 거예요. 성묘만 하면 되지 뭐하러 상을 차려요? 진짜 구식이야. 또 한바탕 싸우셨다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그러셨다네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여자가 해야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전도 붙여주고 나물도 해줘야 상을 차릴 것 아니냐고. 원래 여자는 부정 탄다고 제사 음식은 남자들이 하는 건 몰라요? 종갓집 제사 마냥 흉내내고 싶으면 제대로 해봐요. 그걸 어떻게 나 혼자 해. 당신이 해야지. 그리고 뭔 놈의 제사상을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 배도 비싸서 몇 개 못 사고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야. 당신이 돈을 버니까 당신이 해야지. 끝도 없는 도돌이표에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집을 나오셨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줄다리기 중입니다. 이혼을 못해준다는 시아버지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다는 시어머니 중에서 더 아쉬운 쪽은 시아버지셨어요. 돈은 몽땅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사는 지내지 않겠다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할 수 없이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네 엄마한테 가서 말 좀 잘해봐라. 내가 네 엄마랑 찢어지면 네 마누라만 고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이 그랬답니다. 아니 아버지, 엄마랑 헤어져 사시는데 왜 제 마누라가 고생을 해요? 자식은 성인이면 독립해서 살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부모님 일에 간섭을 하겠어요?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내가 네 엄마랑 이혼하면 누가 날 돌보겠냐? 내 반찬이랑 먹을 것은 누가 챙겨줘야 하냔 말이다. 다 네 마누라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네 마누라가 고생하는 걸 보기 싫으면 네 엄마를 빨리 데리고 오너라. 알았냐? 아니요, 그러기 싫어요. 아버지도 저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간섭하기 싫어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요. 아버지가 이혼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 며느리한테 기댈 생각이랑 마세요. 아버지가 엄마를 데려오고 싶으면 직접 자존심을 버리고 가셔서 모시고 오세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정남이가 떨어지게 냉정하게 말했더니 시아버지께서 경각심을 가지셨는지 시어머니께 달려가셨다네요.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가셔서 그러셨대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필요가 없어. 내 마누라가 최고요. 내 마누라는 내 비위라도 맞춰주는데 자식 새끼는 자기밖에 몰라.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싫다는데도 날이면 날마다 잘할 테니까, 아니 제사 같은 거 지내자고 안 할 테고 말도 잘 들을 테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코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 아직 이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 연애를 하실 때처럼 시어머니를 쫓아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서로 사이가 좋아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